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김정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변호사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으로서도 맹활약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맹활약은요? 뭐 그냥 숟가락은 그 이후에 처음 뵈가지고 네. 그간 고생하셨다라는 인사를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 하도 많아가지고 읽는 데만 더 힘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대리인단이 워낙 훌륭하셔서 저는 뭐 그냥 진짜 숟가락만 얹었다. 겸손까지.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밀한 뭐 기록들을 다 보고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데요. 자,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대통령이 이런 계엄을 하다가 파면당하는 일은 이게 국가적으로 비극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참 뭐 워낙 그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었으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말씀 중에 그 워낙 내밀한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됐다는데 예컨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날카롭습니다. 김정대 의원님. 나도 한때 진행시켰. 그러니까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전 정보사령관이 메모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노상원 씨가 언론에는 박정훈 대령도 그 체포 대상자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박정훈도? 박정훈. 지금 노상원 수첩에 체포 대상자였다. 차범근 감독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박정훈으로 기재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면은 주모자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이름도 안 적었어요. 주모자 대령 해병대 주모자 수사단장.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노상원 스스로가 만들어낸 멘트가 아니라 그냥 받아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가 나가지고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격분한 모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렇네요. 주모자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이 말 속에 이 일들에 대해서 그 윤 전 대통령이 본 시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윤석열 머리에 박혀 있는 주모자라는 게 뭘 모의했다는 거잖아요. 역적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 밑에서 보고받고 결재하고 이처방한 게 무슨 역적 모의예요? 그냥 자기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런 역적 모의로 보고 주모자로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항명을 모의했다. 이런 굉장히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제 정보 또 그리고 저도 기록을 읽다가 밤에 읽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던 게 그 방첩사 그 신원보안실장의 조서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군판사 4명을 뒷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 군판사 4명이 누구냐면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장. 그다음에 황당하게 박정훈 대령의 영장을 기각하고 다른 데로 간 판사도. 구속영장 기각한 재작년에. 그리고 이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과 부심은 빼고요. 정확하게 또 주심을 찍었어요. 그게 4명이에요. 그걸 이제 그 조사한 검사는 우리 박정훈 대령 사건을 잘 모르니까 이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야, 세상 영장을 기각했다고 뒷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 뭐 경로했냐고 물어봤다는 것 때문에 그 재판부를 사찰하도록 시킨 거라고요. 그런 내밀한 정보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 통해서 나온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 중에 제가 제일 좀 악성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몽령인이 무슨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랬느냐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선거제도에 손을 대려고 했던 거예요. 독재하려고요? 네, 결국은 선관위를 무너뜨려 버리면 선거가 공정성이라는 게 담보가 될 수 있을까요? 선거를 할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 가지고 고문해 가지고 그 부정선거를 했나라고 자백받겠다라고 계획했던 것 그것은 극악무도한 헌법 파괴 범죄죠. 이 단순히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뺏겠다고 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겠다는 정말 발칙하기 그지없는 짓거리죠. 그걸 넘어서서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권력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직원들 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들이란 말이에요. 그 출근하는 여직원들 체포해가지고 안대 씌워가지고 저쪽 수방사 비원 벙커로 끌고 가겠다라고 계획을 짰더라니까요. 그래서 여군을 출동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직원은 여군이 여직원을 그 다음에 3명이 출동했더라고.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무슨 뭐 서버를 점검하러 보낸 것뿐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물었어요. 아쉽다. 원래 계획했던 걸 못 이뤘다라고 자기가 탄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원하는 바가 뭐였냐 그러니까 계엄을 조금 더 끌고 가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때 헌법재판소 밖에서는 무슨 그 프랭카드가 붙었냐면 가짜 국회 물러가라. 그러니까 국회 해산권 헌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묘안을 떠올린 거예요. 뭐냐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것은 정상적으로 선출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거지. 저건 국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비상이 뻗기고가 나오는 거지. 국회가 없으면 법 만드는 주체가 없으니까 옛날 국보위가 만든 거 그 비상이 뻗기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죠. 이거 상당히 논리적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서 또 내밀한 정보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진짜 믿었어요. 왜냐하면 성공할 거라고요? 네, 아니 뭘 믿어요?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뭘 걱정했냐면 왜 5군데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냐면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부정선거를 했던 세력이 선관위로 돌아와가지고 서버를 폭파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서버 보호하려고. 네, 서버를 보호하겠다고 자기들 간에는 엄청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것도 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 먼저 병력을 움직이는데 선관위부터 먼저 갔다고요.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선관위에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돼. 네, 정보사 직원들이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선포하고 오면 저들이 먼저 서버를 탈취할까 봐. 근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자기들이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는 그 모습. 그러나 결국은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그 망상이 현실화 됐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특집으로 계엄의 재구성을 서사를 완성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김용현 그때 그 국방장관이 그 문상호한테 보낸 문자가 정보사령관. 있어요. 정보사령관. 뭐라고 보냈죠? 그 서버가 뭐 유튜브 채널 보냈다는 거죠. 서버가. 거기에 무슨 QR 코드를 찾으면 60명 이상이 가짜 국회의원이 되는 프로그램이 거기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QR코드만 찾으면 된대. 그냥 60명이 가짜 국회의원이 서버 된다고요? 가서 QR코드만 찾으면 게임 끝!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그 문자가 나왔어요? 황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거죠. 그 망상 서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증인신문할 때 물어봤어요. 뭐냐면 부정선거가 있다면 주무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첩사에서는 그런 보고를 한 적도 없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방첩사 직원은 그 검토하라니까 뭐라고까지 해놨냐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여인영 사령관한테 충고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밀어붙인 것이 그 방첩사가 뒤로 빠지니까 이제 정보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방첩사에서는 그걸 해보려고 밑에 그 실무진들을 좀 동원해봤어요. 근데 실무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다 분석해가지고 그런 건 있지도 않다고 보고를 해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그 방첩사령관이 머리를 뜩뜩 긁으면서 아니라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위에서 들은 얘기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밑에서 뭔가 인물을 주려고 분석해보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 믿지 말라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까지 하니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애매해진 거예요. 방첩사령관이. 그런데 그건 방첩사에서 얘기해도 이미 듣는 수준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세력이 와가지고 서버를 폭파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그 의심이 드는 건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실탄을 그 권총의 실탄까지 휴대하고 가도록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서버를 보호해야 된다. 왜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 애들이 이걸 그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 서버 탈취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탄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간 사람들은 실탄을 휴대는 안 했는데 선관위로 간 직원들만 권총에 실탄을 휴대하고 간다니까요. 혹시라도 탈취할까 봐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그걸 보면 서글펐어. 그 망상을 믿어가지고 군인들이 실탄을 들고
선관위로 가요. QR코드를 찾으러. 블랙 코미디네요. 그걸 네. 지금 이게 워낙 그 국회 침탈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헌재는 그것까지 다루기에. 예.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선관위에 있었던 거예요. 야. 그리고 특히 노태학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해결하겠다. 뭐 작두를 가지고 오라는 적이 했죠. 방망이 준비하고 한 다음에 예. 노태학을 내가 아니 세상에 대법관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그게 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노상원의 주장이죠. 그들은 예. 그런 것들을 꿈꿔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대규모 선량한 국민들이 이렇게 그 체포 그 명칭도 웃기지 않습니까? 수거? 쓰레기예요? 수거하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이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다 쓰레기다. 예. 수거해야 된다. 국회도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 저것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야. 라는 예. 것과 똑같이 이들도 국민이 아니야. 쓰레기야. 그냥 처분해야 돼. 이런 극히 독재적인 그 뭐 나치 시대 때나 있었던 법안. 우리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전두환이가 삼천교육대를 통해서 그런 짓을 했죠. 예. 그걸 아니 벤치마킹 할 게 없어서 전두환의 그 삼천교육대를 벤치마킹해요? 세상에 네.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법을 배우고 고시를 붙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홀로코스트를 벤치마킹한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무슨 뭐 마라도에 모은다, 울릉도에 모은다, 뭐 민통성 위쪽에 모으자, 뭐 심지어 그 메모에 자료 좀 주고 보면 가십시오. 메모에 보면 뭔 자료예요 이거? 메모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은밀하게 그 저기 수선을 한다고 속이고 들어가 가지고 폭파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폭파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말도 나와요. 수선이요? 뭘 수선하죠? 그러니까 그 보수팀을 진입시켜 가지고 그렇지, 이제 그 폭발물을 설치한 뭐 다음에 보일러나 없앤다. 전기나 뭐 수리하는 그리고 이런 팀으로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써 있어요. 야.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계몽령이니 뭐 국민을 뭐 일깨우기 위해서 했다는 아니 그런데 이런 건 말도 안 지금 되는 수사도 안 돼 있잖아요. 솔직히 저기 지금 저 공소장에도 안 나온 그렇죠. 않습니까? 노상원의 예.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헌재를 통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이제 관련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저한테 제보해 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 노상원의 수첩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우리 대리인단이 요청을 했어요. 검찰에. 근데 주지 않았어요. 아, 그럼 아직 전모가 덜 드러났네요. 그렇죠. 정말. 검찰은 이렇게 예. 생각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거 아니어도 탄핵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넘친다.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어떤 실링 이 상한선을 그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 말고는 수사를 안 할 것 같아. 검찰의 행태가. 그런데 예. 이 얘기 사실은 지금 이걸 안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투쟁이 과도했느냐. 그러면 절대로 일반 시민은 그 보호해야지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선관위 직원 선량한 직원들을 갖다가 안 되시 그 한번 장면을 생각해. 그리고 우리 이 현행법에 어떤 범죄자도 안대를 씌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범이라 해도 안대를 씌울 수 없습니다. 두건 씌운다고. 두건 안대 씌워가지고 데려가고 뭐 그 앞에서 보면 무슨 뭐 너 내가 조사할 때 너 뒤에서 저 분위기 좀 잡아. 소리도 치고 책상도 좀 내리쳐줘. 이런 진수들이 나이브하게 있다니까요.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탄핵 대리인단도 어떤 증거 법칙 때문에 정보사 직원들보다는 방첩사하고 수방사, 특전사 군인들을 많이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고 채택해서 정보사 쪽 증거를 많이 못 냈어요. 그러니까 다 증인신문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마 형사재판에서 쭉 이제 진행이 되겠죠. 헌재에서 드러난 것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분의 1도.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이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분노가 지금 댓글창에도 계속 또 생기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 국사범을 풀어줍니까? 그리고 공범들은 다 지금 체포돼 가지고 보석을 몇 번씩 청구하는데도 안 들어주면서 굉장히 풀어준다. 그 위험한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예. 내가 네. 보니까 이 노상원 수첩에 나와서 물론 노상원이야 구속돼 있지만은 어디까지 연관돼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그 헌재에서 제가 여러 차례 헌재에 출석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그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올라오면 할머니들이 그 목 놔 부릅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안국역에서 예. 현재 들어가실 때 본 장면. 이게 도대체 이 대명천지에
아니 빨갱이는 죽여도 되고 어디에 나오는 얘기? 빨갱이 뭐고요 도대체? 빨갱이 뭡니까? 뭘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한동훈도 빨갱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주장대로라면. 평생 자기하고 검사 같이 하다가 자기가 정치에 입문시켰는데 내 말 안 들어. 그럼 빨갱이야? 이런 아무나 빨갱이라고 지칭하고 빨갱이라고 지칭되면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는 6.25 때도 드물지 않았느냐. 6.25 때 많았죠. 예.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대규모 그 수거작전 자기들 말대로 이거는 다 국민 상당수를 선량한 국민 상당수를 자기들 맘대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칭하고 나면 죽여도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그 담화를 보세요. 반국가 세력이래요. 척결하겠대요. 아니 자기가 무슨 저기 신돈이냐고요. 저기 그 뭐야 그 뭐 저기가 뭐 보면 알아요? 자기는 반국가 어떻게 정해? 이건 그야말로 진짜 말이 더 할 수가 없는 반헌법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어떤 사람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정의할 권리를 누가 줬냐고요. 도대체 그럼 내가 볼 땐 너가 반국가 세력이잖아. 그렇잖아요. 윤이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에 와서는. 그만 흥분하세요. 이제 조금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 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그때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좀 집중이 되긴 하는데 또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모여가지고 언제 시간을 충분히 두고 특집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복귀 이런 것들에서 서살 완성해 놔야 돼요. 꼬꼬무 같은 거 할까요? 그래야 몇 년 후에 한강 작가 같은 또 하나의 예술가가 나오는 겁니다. 소년이 온다 그러고. 서울의 봄 시즌 2 2.0 영화가 나오는 거야. 이걸 다 복귀를 해서 자료를 남겨놔야 돼 이거를.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특집으로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또 댓글창에는 이제 선거 모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실시간 속보로 김건희 씨 관련된 압수수색 이야기가 있어서 이 검찰의 속내와 수작이 무엇인지를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윤석열, 김건희 자택을 비롯한 다양한 곳을 검찰이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오늘 남부지검에서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건진법사 관련 혐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목걸이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명품백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일단 덮치는데 아크로비스타를 난 덮치는 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늘 아침 속보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태세전환 아닙니까 검찰에? 그렇죠. 이제 끈 떨어졌다 이거죠. 죽은 권력이다. 그게 참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장모가 손해만 봤다. 이것도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한 지가 언젠데. 그렇죠. 대통령 파면되자마자. 그래 파면되자마자 파면됐으니 이거라도 하는 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좀 반성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을 때는 무슨 방문 조사를 하고 핸드폰을 뺏기면서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쳐들어가요. 그래요. 지금이라도 쳐들어간 용기는 가상한데 과거를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도대체 김건희란 여자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분 조사할 때 핸드폰을 뺏겨요 세상에 검사들이.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런 거 갖고 흥분하지 말고 좀 냉철하고 명료한 분석을 나는 듣고 싶다고. 하든 나도 나.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그럼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댓글창에는 휴안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게 요즘 검찰의 캐비넷이 갑자기 빵빵해지고 있잖아요. 산부 토건도 검찰로 넘어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기소해. 그다음에 GP 부실 검증 건도 감사원에서 검찰로 이첩이 돼.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만 4건이 넘어갑니다. 갑자기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신정부대에서 검찰 개혁한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사실 공약 1호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이 우리 이거 수사하는 거 하지 말까? 수사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벌려놓은 게 그냥 지천을 해가지고 거기다 내란 수사하고 있고 뭐하고 물론 민주당은 특검을 한다 그러지만 특검 말고도요. 지금 특검은 주로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있지 이거 말고도 지금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5만 군데서 수사가 이래 많아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검찰개혁 대비용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그 윤회 파면으로 급한 불은 껐는데 잔불을 확실하게 끄는 게 뭐가 있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내란을 조직적으로 옹호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 또 이 내란범을 결국은 생산해낸 공장 역할을 한 검찰. 이 두 큰 덩어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란은 종식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검찰은 기회를 놓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 그들을 그 정당한 국가 권력의 집행자라고 믿고 중요한 권한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없어질 공산이 더 크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업자득이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왜? 첫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어요. 그걸로 검찰이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범죄가 저질렀는데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사과를 국민들한테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든 파면을 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막아보겠다고 한덕수란 자는 무슨 재판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무슨 각하서를 퍼뜨리고 무슨 그때도 그 5대3 네, 5대3 그것 때문에 우리 방송하는데 무지 힘들었어 솔직히. 그래서 그 제가 사기 탄핵이라고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당에서 그게 선동질이거든요. 사기 탄핵이다. 뭐냐면 내란죄를 왜 넣었다 빼느냐. 뺐으니까 사기 아니냐. 그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딱 두 줄 나와요.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적용은 재판소의 재량이다. 그냥 두 줄. 그것도 두 줄로 이렇게 나눠서 쓴 거지 사실은 한 줄이에요. 이렇게 걸쳐서 그 한 줄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저기 선동질에. 그리고 결국 각하까지 몰고 가가지고 뭐 각하 돼야 된다. 다 각하 될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탄핵 각하라고 막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절차적 문제는요. 어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YTN이나 연합뉴스 보십시오. 이거 절차적 문제 있다는 발언 다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어디 저 야당 쪽 패널이나 다른 변호인이 나가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거 하고 완전히 50대 50이에요. 그러면 시청자가 들을 때는 둘 다 일리가 있나 보다.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윤회 탄핵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은 정당 해산 심판 때 이 당이 위헌정당인가를 판단하는 중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소속의 그 변호사 자격 있는 그 의원들이 다 알면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각하될 일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말까지 뒤엎으면서 선동에 몰입했어요. 그래서 국민들 상당수를 혼란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각하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엉망진창이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풍겼다고요. 거기에 그 현혹됐던 사람들은 이 결과를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적어도 그 정당이 합헌적인 정당이라면 정당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납득할 수 없도록 사기를 또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 기간 내내 한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렇게 하면 대선이 안 될 텐데 판이 안 짜질 텐데 난 거꾸로 걱정을 해줬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선 치를 거냐 이랬는데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주진우 그 저 의원 TV 봐봐. 법률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죠. 내일 저기 자판한다는 거요. 파기 자판한다는 거죠. 아직도 그 사람이 그 각하설의 주동 아닙니까? 진앙지라고 꼽히기도 하죠. 그 자기가 그걸 각하설 얘기했다가 지금 망신당했는데 그건 한마디도 안 하죠 이제는. 내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파기 자판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이고 뭐 법률가고 국회의원인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 논리를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 지지자들은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이게 온통 저기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우 몰려가니까 다시 회군도 못하고 이렇게 딱한 처지가 된 거 아니야. 이게 보수 괴멸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때
그 각하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리인단 중에 한 분이 권력이 헌재를 넘실거리고 있었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권력이 헌재를 넘실거리고 있다. 헌재 재판전까지 권력이 막 넘어오는 거였죠. 아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으셨던 거죠. 대리인단들도 법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도 그걸 선동에 성공해가지고 마치 쳐들어올 것 같은. 윤석열은 실제로 마지막에 이게 뒤집어졌지. 자기는 이제 각하나 기각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착각이요. 혼자만의 망상이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평의 과정을 지금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상 알 수 없도록 돼 있는 걸 어떻게 자기를 압니까? 네. 막판에 뒤집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그래서 제가 아크로비스타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이기고 돌아왔다. 3년이나 5년이나. 아니 8대0으로 진 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기고 돌아왔다는. 그래서 우기고 돌아왔지. 뭘 이기고 돌아와. 언제나 우기고 돌아. 저런 사람이 그래. 우리나라 검찰총장 그랬으니 대통령도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당연히 그거 나중 문제인데 이 법을 다루는 책임자를 난 그게 더 끔찍하다는 거야. 맞아요. 그때 당시 저도 그 당시에 그 피해자들이 있겠죠. 검찰총장하고 그래서 그 방송에도 그게 다뤄진 프로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저도 유심히 보니까 그때는 멀쩡했다니까요. 사람도 솔직했고 저도 보고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징계받고 13년의 윤석열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자기가 폭로해가지고 징계받고 그 밤에 이제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갈 때 기자가 쫓아가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고 돌아설 때는 참 인간적이고 멋있었다니까요. 근데 표정도 달라졌더라고. 지금 정말 다른 사람이 참 전 얘기라서 그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많이 거리가 있고 해서 그때 멋있어 보였다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방금 또 속보 들어온 속보 뭐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출석날 특혜가 이제 사라질 것이다. 고법에서 지하 통로를 불허하는 잠정결로 내렸다고 JTBC가. 고법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한 비판들이 꽤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다음 3차 공판에서부터는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이긴 합니다. JTBC. 저것도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으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였어요. 저것도. 왜냐하면 기자들이 마이크 댔을 때 속 시원하게 얘기한 피고인은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왜 마이크를 대나요? 주권자인 국민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받치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된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국민들이 대신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경로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 대답 안 하죠. 그러나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본인들한테는. 그렇죠. 그 고통은 당연히 겪어야 되는 위정자로서의 당연한 몫입니다. 아니 한때 대통령이었다가 내란을 획책했다가 파면당해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아무 말을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근데 그거 절차를 지금 윤석열이 뭐라고 할까요? 이 기자들이 딱 됐어. 이제 저리로 오잖아. 그래가지고 뭐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뭐 어쩌십니까?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국민께 사과 한 말씀도 지금까지 안 하셨다 이런 지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기고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거야. 그럼요. 그럼 윤석열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 어떻게 할까요? 경로를 할까요? 오래된 윤석열.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한마디 정도는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애국 국민 자유 시민을 믿습니다. 뭐 이런 정도 표명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그러지 않아도 요즘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한 몇 프로 올랐어 지금. 약간. 경선으로. 그거 다 깎아먹는 거야. 결국은 윤석열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줄 것이다. 그렇지.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싹 깎아먹어. 그다음에 내일 대법원 이제 이재명 상고심 판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작용할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난 한동훈한테 치명타라고 봐요. 한동훈한테. 어떤 지금까지 맥락이세요? 검찰이 한 게 뭐 있어? 니들이 기소하고 니들이 뭐 해가지고 했는데
도대체 뭐 저기 뭐야 한동안 당신 계엄을 막았다고 뭐 자꾸 그랬는데 검사하고 법무부 장관 할 때 한 게 뭐야?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그게 쟁점이었다고. 그게 쟁점이었다고. 야당이 막았지 무슨 당신이 막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법원이 선고하고 예. 윤석열 공판하고 예. 지금 줄줄이 보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로 좀 벌어놓은 표 다 까먹을 이벤트들이 줄줄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예. 그럼 우선 내일 무죄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선고 기각이 될 거라고는 보세요. 아니, 그럼요. 그거는 뭐 아니 내가 파기 재판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방송할 때도 참 불안하고 그래서 법조인들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때 쫄았어. 예.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한국의 집단지성은 살아 있었더라고. 그럼요. 여기서 네. 많이 이제 나오신 분들 얘기도 그렇고 헌법재판관 출신도 그렇고 이분들 말은 거의 일관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집단지성이 크게 살아있. 그래도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했던 그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이 나중에 헌재 선고문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 그 역할을.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일이 대법원 결정이라 그러지만 난 한국의 집단지성이 지금 아주 잘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그걸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내일 뭐 상고 기각은 저는 99.9%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수도 없는 대법원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파기환송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평생에 자기 사건을 대법원 파기환송 못 받고 끝난 변호사도 수두룩해요. 저도 초기 한 건 받고 한 10년 걸려도 한 건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법원이 파기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절차에 보면 재판연구관이 기록 검토하는 데만도 4달이 최소 걸려요. 그냥 기각하는 사건도 예. 그냥 그 대충 보고 말하자면은 그렇죠. 자, 큰 문제 없어 끝내라고 하는 기록을 간단하게 보는 초벌구이라고 그걸 하는데 그거 하는 데만도 4달이 걸려요. 하물며 파기를 하겠다 하면은 명확한 원심 판결의 잘못을 확인해가지고 꼼꼼하게 대법관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 해요. 한 달에는 기록 복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사 상고가 기각된다고 해도 이번에 대법원이 보인 태도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왜? 문제 제기는 해야 된다. 그냥 순리대로 모든 사건을 블라인드로 누구 사건인지 관계 없는 듯이 처리해 주는 게 공정한 처리라고요. 그쵸. 갑자기 무슨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지 않나. 원래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건 뭐냐면 4명의 재판관 대법관들이 평의를 했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아니, 적어도 이 얘기를 길게 하시면은 이 얘기는 내일 국민의힘이 할 얘기이기 때문에 내일 상고가 기각되고 나면은 이거 다 음모야. 누가 전원합의체에 올렸어.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이건 국민의힘이 할 얘기 같아. 내일쯤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정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할 수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예.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일 이게 거의 국민의힘 쪽에는 집단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내일 오후 3시 이후에는 집단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집단 히스테리. 예. 집단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요 이게. 그 정도 급인가요? 서부지법 그거 폭동보다도 충격이 더 커. 어머. 그걸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파기환송, 심지어 파기 자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민들께서 꼭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일 겁니다.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내일 할 얘기가 뭐겠어. 이건 음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좌파 카르텔이 점령했다. 그런 얘기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데 5월 3일이 대선 후보 선출이야. 그렇죠. 그로부터 이틀 후에가. 예. 그러면 날벼락도 뭐 이런 날벼락이 더 있어. 그러면 실제 결과는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지금도 김문수가 유리해요. 예. 그건 뭐냐면 이번 투표의 룰이 그래요. 룰이 당원 투표나 다름없어요. 한 50% 투표했더라고. 그러면 강성당원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투표율이에요. 그리고 당원 60%가 영남인데. 예. 그래서 그거는
김용남 의원이 MBC에서 틀렸는데 나는 맞췄거든. 예, 보수정당 출신은 틀렸고 오히려 진보정당 출신이 맞추셨습니다. 그렇지. 난 룰을 보고서 한 거거든. 그래서 김용남 의원은 홍준표로 봤는데 나는 김문수를 거라 그랬지. 그래서 요거는 제 말을 믿으셔도 돼. 예. 내일 오후에 국민의힘은 거의 정신이 나간다. 선거 결과를 두려워하게 된다. 집단 공황 내지는 집단 히스테리.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김정민 변호사가 한 얘기를 내일 그 사람들이 한다니까. 예, 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맥락은 달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가 이 법조 엘리트들의 문제점들을 탄핵 국면을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쭤볼 수 없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여튼 99.99% 상고 기각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뭐 100%라고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독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99.9면 충분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가던 구독자가 멈췄어? 조금 더 풀어주셔야 될까요? 조금 더 분발을 단독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박정훈 대령 또 재판을 1심부터 맡고 계시고 1심이 아니고 기소 단계부터 맡으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아주 빠르게 드러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1심 무죄를 받았고 지금 2심이 이제 공판 준비기일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증인으로 신청하셨잖아요. 증인 신청했죠.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받아줘야 맞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라면 나와야 될 사건이잖아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까지는 다 안보 때문에 못 부른다 이런 거였죠. 현직 대통령이어서 못 나온 거지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재판부가 만에 하나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좀 문제 제기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안 받아들인다면 이런 측면은 있어요. 재판부가 봤을 때 필요 없다 그거 자체가 이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데 아무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뭐 그건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사실조회 회신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는데도 더 이상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외에도 무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더 그러나 그것이 정황 증거로 판단은 들어갔겠죠. 그 판사들의 머릿속에서는 야 대통령이 이거 말도 못하네 했나 보네 뭐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판결문에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판단하는 데는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를 증인 신청한다는데 군사법원에서 왜 군검찰 이놈들은 상고해가지고 날 이렇게 귀찮게 해. 그쪽에서 끝장을 냈어야지 왜 이래 이거. 이런 식으로 아마 술 처먹으면서 아직도 본인이 군 통수권자인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검찰 말입니다. 특히 그 김동혁 검찰단장 아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했던 검사들은 다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검사들이 왔는데 그중에 한 분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한 분 있고요. 그런데 확실히 태도는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전에처럼 막 그렇게 억지를 쓰거나 감정을 드러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때 내내 군검찰이 굉장히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작성해서 애써 작성해서 낸 구속영장 청구서를 우리가 그 증거로 제출하자. 그거 왜 증거도 아닌데 그걸 내느냐. 재판부 보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재판장이 아니 공소장에 첨부했던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낭패를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치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군 사법개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사건만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왜 부승찬 의원도 이제 곧 재판이 열리고 지금 계속 그 동안에 군 검찰이 했던 폐악질이 지금 얘는데 이건 민간 검찰들 우리가 많이 봤지만 수준이 더 높아 군 검찰은. 나쁜 의미로 수준이 높다는 뜻이죠. 한술 더 떠 여기는. 진짜 믿어지지 않는 사건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 구속영장을 작성해서 제출한 그 군검사를 고소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 군사경찰이 그 무혐의 취지로 군검찰에 그 검찰단에 보냈어요. 가관입니다. 과장은 있으나 거짓말 아니다. 과장은 있으나 거짓말 아니다. 이런 류의 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장들을 써가지고 그것도 교묘해요. 3월 26일인가 결정을 했는데 헌재 파면 선고가 4월 4일 날 났거든요. 그때는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을 때입니다.
군사경찰이 뭔가 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느냐. 다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그분께서 돌아올 것 같다. 그러니 좀 미리 약을 쳐놓자. 이게 아니고서야 세상에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럼 과장은 하면 됩니까? 아니 그 허위는 아니고 과장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과 허위라는 게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나요? 과장이 곧 허위 아닌가요? 지나친 과장. 너무나 뻔한 과장은 허위죠. 그걸 가지고. 근데 이게 참 이게 뭐 군검찰, 민간검찰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참 요즘 나온 책 하나 저 인상 깊게 본 게 이게 미국의 이런 병리 현상이 왜 생겼냐면 언약의 파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엘리트들은 특히 사법 엘리트들은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트와 일반 국민들 간에는 서로 그 언약을 토대로 신뢰가 유지되어 온 게 미국의 전탕인데 어느 날부터 이 언약이 안 지켜지면서 엘리트와 시민이 괴리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뭐 사법 그 시험 봐서 가난한 동네에서 말이지 검사 되고 육사 가고 뭐 할 때는 온 집안이 밀어주고 동문회에서 잔치를 하고 그랬을 때 참 그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어떤 순수한 걸 그대로 갖고 갔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강남 8학군이 뭐가 그냥 이러고 뭐 그냥 싹쓸이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자들은 그게 없어. 그 사회계약이 파괴가 된 거네요. 사회계약을 언약의 암묵적 파괴. 약속.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면서 이 사법 권력의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책 제목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덧붙여드리면 탄핵 전국에서 다 같은 책을 보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카카래요. 또 이번에도 똑같은 법리인데 파기 자판이래요. 이러니 그들에게 국민들의 신뢰가 최소한의 신뢰가 남아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버릴 거면 굳이 변호사일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파 저파에서 각자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해버리면 되지 굳이 그걸 변호사 입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도 변호사 입으로 한다면 자기 정파와 상관없이 그래도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할 때 변호사가 하는 말 판사 출신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뭐 변호사여도 변호사 아닌 사람보다도 더 못해. 그렇잖아요. 각하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탄핵 각하라고 쭉 써 있길래 그냥 각하 탄핵으로만 바꾸면 된다. 각하 곧 탄핵된다. 탄핵 각하 탄핵이래 이게 맞는 얘기인데 탄핵 각하로 온 일부 국민 무지몽매한 일부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거기서 돈 긁어내고 그거 유튜버들은 거기로 돈 긁어내고요. 또 이 사람들은 표 긁어내고 이게 다 착취고 사기예요. 그게 속아나가면 안 됩니다. 댓글창에 김정림 변호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그 지식인과 그리고 양심 있는 법조인이 누구인지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댓글이 있습니다. 힘내요 대한민국 님이 방금 구독했어요. 한 명 늘은 거 저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네. 보니까 한 30명 정도 방송 시작할 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올라가네요. 예, 늘어났거든요. 여전히 배가 고프네.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김경민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송광호 배우가 주연한 변호인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오늘은. 요 말에 공감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내가 조금 구독이 올라가면 김정민 변호사님을 응원하거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누르시다.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비교될 그런 적은 아니죠. 그 영화에서 송광호는 되게 어리버리해. 그러다가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냥 사람 승질을 돋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방이 있더라고. 한 방이 있더라고. 박정훈 대령의 근황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탄핵을 딱 봤을 때 본인의 소감이 너무나 클 것 같아요. 그럼요. 뭐라고 제가 그래서 그 박정훈 대령하고 공감했던 게 뭐냐면 덮어씌웠던 게 항명수계였다고요. 박정훈 대령을. 그래도 스스로 내란 수계가 되셨네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가셨네요. 근데 이게 결론으로 그렇게 나서 그렇지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무죄를 받으려고 그렇지. 그 고생을 하고 뭐 언론 인터뷰를 하고 뭐 서면을 쓰고 있는데 야, 저 군판사들 저 자식들 뭐야? 뒷조사 좀 해봐. 왜? 그거 내가 개엄할 거니까. 그는 그런 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같이 정말
미관 말지 그냥 장기판에 쫄로 본 거지 그 사람은. 야 이거 엎어버리고 야 이걸로 얘 죽여 그러면 돼. 우리는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막 박정훈 대령 변론해보겠다고 그냥 이거 요약지를 만들고 사건표를 만들고 이 말은 어떻게 수십 번 보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판을 아예 엎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영장 기각했던 판사도 얼마나 등골에서 땀이 났겠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건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영장 기각한 판사가 무슨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되겠어요. 그가 이 사건을 영장 기각해서 얻을 이익이 뭐냐고요. 그 영장 판사가 물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박정훈 대령이 항명해서 얻을 이익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영장 실질심사. 똑같은 말로 그 판사는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법 지식과 상식에 터잡아서 용기 내서 판결한 거예요. 우리 변호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겁은 나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해보는 건데 무슨 이 사람들 빨갱이로 볼질 않나? 뒷조사를 시키라고 하질 않나? 린치를 가하지 않나? 그래서 12.6 때도 김재규 피고인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님 중에 일부가 굉장히 고초를 겪은 적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책도 나왔죠. 이게 내란 목적 살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헌정을 파기한 건 박정인데 어찌됐든 그 부분은 아니지 않냐라고 변호했다가 저것들 뭐야? 저것도 빨갱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린치를 가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저급하고 그 위험한 짓거리는 왜냐하면 그런 하나의 그런 이 린치가 있으면 나머지 사법이 다 죽어버린다고요. 이번에 헌재 결정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현직 판사들 혹은 퇴임한 대법관들을 뒤조사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현재 있는 사법부를 위축시킨다. 그럼요. 굉장히 그게 사법에 대한 침탈은 군사정부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사법에 대한 침탈은.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검사니까 판사 위에 있는 줄 아는지 뭐 그냥 판사 할기를 정말 그 하찮게 하는 거죠. 군판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싫은 판결했다고 그래가지고 뒷조사 시켜서 결국은 이번 계엄이 선고했으면 이 재판부 전부가 수거되는 거죠.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좀 어떤 지금 상황이신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저희가 검토하는 게 뭐냐면 이 재판을 넘어서서 이 잘못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민사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정부를 대상으로요? 아니요. 윤석열을 대상으로? 윤석열 그다음에 이종석 군검사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니 우선은 민사는 나중 문제고 무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로 고소를 해놨는데 군사경찰이 그렇게 과장은 있으나 허위가 없다. 형사는 쉽지 않으니까 민사로 하시겠다. 그 군사경찰의 결정문에 정말 웃음을 금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는 이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안 해줬지 않냐. 그러니 나는 모른다. 도망가는 거군요. 말도 안 돼. 2심에서 꼭 그걸 확인해야 되겠네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게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데 없다고 구속영장에 썼다는 게 그 범죄 사실인데 그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설글픈 일이죠. 아무리 군사경찰이라 해도 최소한 수사기관이면 무엇이 사실인지는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법원에서 판단도 안 해주는데 이런 결정문을 버젓이 써놨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한 개인을 욕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도 그 결정을 한 수사관 이름을 자꾸 되뇌이게 대고 정말 그 분노가 좀 치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너무하지 않느냐. 근데 분노할 일이 너무 많으셔. 근데 일단은 차분하게 우리가 그런 시국을 건너왔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이렇게 뵈면은 맺힌 게 많으셔. 굉장히 맺힌 게 많고 이렇게 쏟아내면서 이게 평소에 술 마시면서 생각하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걸 다 이제 오늘따라 좀 심한 것 같아요. 떨어놓으시는 거거든. 이제 그만 나와야 될 때가 됐어. 아닙니다. 계속 전해주셔야죠. 지상경 사건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우리가 했는데요. 잘 받아주거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받아준다고. 그래서 또 다 그런 것들을
생산적 분노. 예. 정의로운 분노라고 예전에도 말씀하셨었고요. 그 한동수 변호사가 한 거죠. 그렇죠. 같이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더 분노스러운 거는 탄핵 쫓아다니고 박정훈 대령 쫓아다니면서 사건은 제대로 못 맡아가지고 지금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진짜요? 더 짜증나지. 밀린 사건이에요. 지금 몇 개인데 저 그동안에 제때 처리 못해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한 가지 좀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에 매몰이 되면 다른 사건이 잘 입력이 안 돼요. 여기 몰입을 하시니까 동시에 두 사건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면 돈 안 벌리는 변호사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 사건하고 바로 다음 사건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서면을 쓰더라도요. 한 사건을 서면을 쓰고 나면 좀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2, 3일 정도 이렇게 비워놔야 다른 사건이 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아니 그러니까 언제 돈 벌 거냐고. 이 세상에서는 힘듭니다. 이번 세상에서. 네. 그래서 지금 공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댓글을 두 분에게 다 추천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또 민주당에 나온 선대위 인선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인사만이 아니라 넓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셨죠. 김종대 의원님한테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 법제처장 이야기까지 댓글로 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국방부 장관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의원님? 아니 시켜줘야지. 시켜주면 한다. 오늘 단독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한테도 물어본 걸로 간주하고 저도 대답을 하겠는데요. 저는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작정한 게 있어요. 갈팡질팡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갈팡질팡하면 정말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할 때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호사로 정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사건이 줄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정진하고 싶어도 아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거 본인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얼른 사건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또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조언을 옆에서 김종대 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저기 이렇게 겸손의 말씀이시지만 그거 다 소용없어요. 시대와 역사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부르는 대로 또 일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긴 해요.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한비자가 그 한비자 책이 한 37권 남았거든. 이 저작이 많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왜 이렇게 그래 진시황한테 잡혀갔잖아. 왜 한비자가 거기서 죽였는데 그때 진시황한테 했던 말이 한비자가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해. 어눌해. 글은 잘 쓰는데 그래서 죽었다는 썰도 있어. 자기 변론을 못해서. 그랬는데 다만 나라를 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다만 나라를 구하고자 했을 뿐이다. 다른 이 책을 목적은 쓰고 없다. 뭘 하고 이렇게 법과를 집대성한 그게 오늘날 동양의 가장 포괄적인 법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나라를 구하고자 했을 뿐이다. 두 분한테 어울리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애써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오늘 편안하게 약간 웃으면서 지난 계엄 상황, 탄핵 상황 그리고 오늘의 지금 최상병 사건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끝날 때쯤 되니 구독이 팍 올라가냐?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김동민 변호사님을 응원하시는 분들한테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또 잊고 있다가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 덕분에 저희가 오늘을 좀 평안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못하셨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더하면 욕먹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시는 분들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지 뉴스인 4월 3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주진우 그리고 조성식 기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